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신남의 안정영입니다. 42번째 주신남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사는 여행산업 기사네요. 허리띠 졸라맨 모드 투어의 전략입니다. 지금 여행산업 전체적으로 힘들죠. 먹고 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방향을 수정을 해야만 될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영업 쪽, 마케팅 쪽, 그 다음에 경영 기획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떤 전략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허리띠 졸라면 모두 투어 다이어트 효과 나올까? 일본 수요 급감 등 여행업계 불안 고려해서 첫 번째 할 건 무엇입니까? 조직을 슬림화하는 거죠. 또 글로벌 OTA 등에 맞설 온라인 부분은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급변하는 대내 환경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유사 기능은 일단 통합해서 조직 구조를 단순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다음 현업본부의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오프라인 영업부서의 군사를 뺐다. 영업본부 내 12개 대리점 영업부를 서울과 수도권, 충청, 호남 등 7개로 재편하고 온라인 영업부랑 제휴 영업부를 채널 영업부로 통합했다. 두 번째, 상품과 마케팅 조직도 규모를 줄였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반면에 일부 채널을 담당해오던 이커머스 사업부는 온라인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다른 조직과 달리 힘을 줬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일단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조직을 슬림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어떤 또 무조건적으로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진 바라지 않고 일단 이렇게 위기가 처한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남으려고 자구책을 강구하는지 그 관점을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 호텔입니다. 호텔 산업. 호캉스라는 말이 이제는 뭐 더 이상 어색하지가 않죠. 호캉스 즐기는 세대. 그렇다면 지금 이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을 더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냐? 땡땡땡으로 사로잡기라고 합니다. 바로 가심비로 사로잡을 것 해서 권익범 파르나스 호텔 대표의 인터뷰네요. 파르나스 아시죠? GS 계열의 호텔 문턱이 낮아지면서 2-3년 전부터 호캉스란 말이 나왔다. 순간 지나가는 유행인가 걱정도 되지만 이런 때일수록 호텔이 고객 마음을 만족시키는 가심비, 가격 대비 만족도죠. 이거에 신경 쓰면 이 트렌드가 오래 갈 것으로 본다. 그럼 당연히 파르나스 입장에서는 가심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또 우리 봐야 되겠죠. 백화점에 왔나 싶은 기분이 들 정도로 유모차를 끄는 젊은 가족 고객이 많다. 20, 30대 여성 고객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내면서 멤버십 가입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럼 일단 이 사람들을 공략해야죠. 이 사람들이 SNS에 다 올려주니까. 옛날처럼 산이나 바닷가를 찾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 도심에서 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주신남에서 양양 그 서퍼비치 말씀드릴 때 도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무슨 어떤 그런 가치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호텔에서는 뭐여야 되겠어요? 도심에 있는 호텔이지만 이 빡빡한 도심 생활 속에서 그나마 좀 힐링할 수 있고 그나마 좀 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오감에 다양한 다른 만족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는 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건 비단 호캉스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통업체들도 이 가심비를 따져서 최대한 낮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소싱해주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심비라고 하는 단어가 뭐 그렇게 신선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걸 한번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쪽에 같이 한번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사업 땡땡땡으로 LCD 위기 돌파한다. 바로 사업 다각화입니다. 중국 공사 LCD 치킨 게임 됐죠. 삼성은 퀀텀 닷이죠. OLED 투자 임박이고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집중 육성한다. 그래서 차량 패널 4분기 연속 1위다. 올해 TV용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BOE 중국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2분기용 차량 디스플레이는 LG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업체 저가 물량 공세로 LCD 시장이 공급 과잉에 빠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어떻게든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통해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QD, OLED, TV용 패널에서 성장 동력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LG 디스플레이는 TV용 패널에서 OLED를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던 전략에 더해 차량용 패널, 두 회사의 약간의 그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하죠. 하지만 중국이 따라오니까 둘 다 OLED 쪽으로 가긴 갑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TV용 패널, LG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패널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신으로 갈게요. LG 유틀이 아니라 유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5G 콘텐츠 소비가 10배다. LG 유플 서비스로 글로벌 공략한다. 하연의 부회장 실리콘밸리에서 5G 서비스 세일즈한다. 구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세계적 기업들 만나 협업 논의, AR 쇼핑, AR 홈트, 게임 방송 등 5G 서비스 2.0이라고 다시 지칭했어요. 4분기 출시, 고객 수요 분석 전담팀도 구성입니다. 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이용자와 실제 활용 데이터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이제 더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제 이걸 5G 통신에 결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같은 통신사의 임무다.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난 구글, 넷플릭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통신사들의 그동안 5G를 서비스하면서 얻은 고객 변화 수치를 보여주면 좀 놀란다. 특히나 5G 가입 고객의 콘텐츠 소비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가치들을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LG 유플은 단순히 5G 인프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5G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번들 상품 있잖아요. 묶음 상품.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일단 B2B 기업용 서비스도 5G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이쪽으로 좀 가기 위해서 협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KT도 SKT도 똑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행산업. 이건 좀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은행들 아직도 손실 거의 없다면서 고위험 권유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펀드 가입 상담해 보니까 손실 가능성 거의 없다. 저도 그래서 이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은행 직원이 기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위험 등급 2등급의 주식형 펀드를 권유했다라고 하네요. 투자 성향 확인 않고 상품 정보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금융 당국도 책임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DLF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DLF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가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은행이 어떻게 좀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기사 볼게요. 모빌리티 산업. 현대차의 미래 전략 퍼즐을 해서 이쪽에서 만든 개념이네요. 케이스, CASE 이게 각각의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안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 미래 전략 퍼즐의 공유만 남았다. 핵심 전략 케이스 어디까지 왔나? 현대자동차는 이제 공유만 챙기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C는 커넥티드죠. A는 자율주행, S가 이제 공유고요. 그 다음에 E가 전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얘기하는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하는 홍보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계속적으로 제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하나 조금 약한 게 공유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랩에 지분 투자하고 있고 인도에도 올라에 지분 투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이라는 거죠. 이게 저는 좀 어떤 빅픽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공유 쪽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우리 다 잘하고 있고 차곡차곡 다 준비했으니까 공유 시장만 좀 열어줘라. 우리가 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현대자동차만 지원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기사는 아닐 것 같고요. CASE, 케이스라고 해서 사실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 가지고 실질적인 의미는 다 따로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참 좋거든요.
그런 관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융산업이네요. 신한 땡땡 플랫폼 출범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걸 출범한 거야? 바로 창업 플랫폼입니다. 유니콘 10개를 키운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네요. 창업 지원 서비스 이노톡 개설했다. 계약서에서부터 금융까지 지원해준다. 연내 10만 명 가입자 목표고요. 3년 내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네요. 기업의 창업, 성장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금융권 플랫폼이 탄생했다.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 3년 내에 일자리 10만 개, 5년 내에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유니콘을 10개 정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창업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결국에 뭡니까? 예비 창업, 초기, 성장, 성숙 등 각 업체의 성장 단계별로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냐는 거죠. 왜 혁신 창업과 여러분의 도전이 좌절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는 거냐고요. 바로 이쪽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와 3대 목표 있고요. 그럼 금융 쪽이 어떤 걸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냐. 지금 이 정부가 창업을 되게 많이 장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창업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럼 우리 돈을 빌려다 갖다 쓰는 것보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성장해야 은행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양성하겠다,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좀 볼 수 있잖아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 전략은 정말 저도 진짜 볼 때마다 놀라는데 고도의 치밀한 계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포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금융권이 어느 계층 우리가 그냥 계속 접근한 개인 금융, 기업 금융 이런 것도 아니라 또 하나의 니치 마켓, 창업 금융 이렇게도 파악하셔도 좋겠네요. 다음 모빌리티 이거 나왔죠. 현대차 나사 최고이직 데려다가 이거 만든대요. 바로 플라잉카입니다. 나사의 최고이직 신지원 박사 영입했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라고 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막 영화에서 보면 SF 영화 보면은 막 비행기가 돌아다니잖아요. 교통수단으로서 그거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진짜 오네요. 2040년에 시장 규모 1.5조 달러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적인 메가시티화로 점점 저하되고 있는 이동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고 고객에게 자동차를 넘어선 종합적인 미래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를 신설하고 나사 출신 박사분을 영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영입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하는 건데 현대차가 어때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이제 아니다는 거죠. 진짜 움직이는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수단을 만들어 놓는 그런 회사로 발돋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전략 두산입니다. 두산이라고 하는 그룹은 여러분들이 참 알다가도 모를 회사인 거죠. 두산이란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두산 연료 땡땡박 1조 클럽 키운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는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전지, 전지박 1조 클럽 키운다. 분사한 두산 퓨얼셀, 두산 솔루스 1을 출범했다. 어떤 게 사업 방향이냐면 친환경 미래 사업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3년도에 매출 각각 1조 원, 퓨얼셀이랑 솔루스랑 그래서 회장 청사진 구치하라고 합니다. 자, 연료전지 사업은 선도업체로 자리매김한 자신감을 토대로 시장 확대, 일단 자리매김했으니까 시장 확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지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추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은 양대 신산업인 연료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용 전지박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에서 분사한 신설법인이라고 합니다. 전지박과 올레드 등을 만들어내는 전자 소재인 두산 솔루스,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퓨얼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인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두산을 또 사실 막 되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어떤 서브 전략으로 갖고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되는데, 연료전지와 전지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화학공학과 친구들이 좀 많이 가긴 하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두산이라고 하는 그룹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전지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유통산업, 재밌더라고요 이거. 이마트, 고정고객을 잡기 위한 땡땡 캐시백. 고정고객 잡아라. 이마트 가전 캐시백으로 한대요. 무슨 말이냐, 월 40만원씩 마트에서 구매를 하잖아. 그렇다면 119만원짜리 에어드레서가 공짜다라고 이제 이마트가 거의 전면 광고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마트에서 월 20만원씩만 구매하잖아. 구매를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넘기니까 두 번만 구매하면 삼성 공기청정기를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에어드레스를 가져가려면 40만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국민 가격 캠페인으로 초저가 상품 공세에 돌입한 이마트가 가전을 파격적인 장기 무이자 할부로 구매한 고객에게 이마트 구매액에 따라 할부 금액을 돌려주는 새로운 마케팅을 도입했다. 신선하죠. 구독경제죠. 이마트가 고정 고객을 잡기 위해 카드사와 연계한 할인 마케팅을 유통업계에서도 시도하는 것이다. 자 연계했대. 이마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갈 수도 있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를 우리 마트로 오라라고 해서 40만원만 쓰게 만들어 놓는 락인 효과죠. 카드사 어때요? 카드사도 분명히 할인 마케팅에 들어가는 지분을 투자했겠죠. 투여시킨다고 하면 다른 카드 쓰지 말고 자기네 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락인 효과죠. 그럼으로써 고객들 어찌됐거나 40만원 이상 쓰는데 뭐 30만원 이상 써야 뭐 주는 것보다는 40만원 쓰면 공기청정기 에어드레서가 무료인데 저 같아도 쓰겠네요. 그렇게 락인 효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선착순이 있던데, 그렇죠? 이렇게 2,000대 한도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작금의 경제 환경, 지금 마트는 완전 초저가 대전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다양한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 전략들을 합치고 제휴해서 고통을 나눠 가지면서 어떻게든지 손님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눈물겨운 전략이고요. 신세계 쪽은 여러분들이 2차 면접 때 가면 이런 전략들 짜라고 할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잘 한번 모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또 내면 좋겠네요. 삼성 웰스토리 B2C 시장 진출했다는 기사죠. 케어푸드 라라밀스. 국내 1위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가 이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화식 제품을 내놓고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에 진출한다. 라라밀스, 이게 케어푸드 브랜드네요. 벌크와 B2C로도 공급한다. 라라밀스 브랜드는 다양한 소스로 양념한 돼지고기 제품, 죽 종류가 주를 이룰 예정인데, 케어푸드 원래 자체가 환자, 노년층, 또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셉트로 제품을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케어푸드는 고령층 환자, 노영환이죠. 노인, 영유아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원활한 식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한테 만들어진 규모인데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다. 또 B2C 시장에 진출하기로 한 만큼 식품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현대그린푸드가 이미 좀 먼저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당연히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삼성 웰스토리도 이제 진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취업 뉴스. 현대백화점 전문 지식보다는 땡땡 능력 집중 판단한다. 협업 능력을 집중 평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룹과 하나갤러리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현대백화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카톡이 오면서 제가 그 자료, 뭐 대단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기 어떤 자료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거랑 요거랑 함께 해가지고 제가 현대백화점 특집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갤러리아도 좀 나왔거든요. 여긴 서류 전형의 중요성이 높다라고 하고, 여기선 자기소개서에 중요한 게 갤러리아만을 위한 자기소개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면접 전에 좀 꼼꼼히 보고 와라.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 중에 한 곳을 방문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추천한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약간 다른 백화점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편집샵이라고 하는 개념도 제일 먼저 좀 만들어낸 개념인 것 같고 해서 그런 점들을 좀 파악해서 가시고요. 현백은 제가 따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유통산업이죠. 사라지는 점포에 대한 유통업계의 실험입니다. 책이에요. 칼럼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근데 미국 유통업체들은 그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라고 얘기해서 노드스트롬에서 실험적 매장을 시작했다. 되게 작은 매장인데, 이 매장의 특징을 보면 점포를 방문한 소비자는 온라인 주문 상품만 수령하거나 O2O네요. 반품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장 내에는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장에 진열된 제품은 일종의 견본품인 관계로 판매하지 않아.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개인 스타일리스트に나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즉 쇼루밍,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에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것 방식을 새로운 매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한 것이다. 어차피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을 매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판매 방식을 시도하고 매장 공간은 슬림화하고 무재고를 채택해서 효율도 높인다. 또 뿐만 아니라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톱 손질, 와인, 맥주 이런 음료 즐길 수 있게 라운지, 또 턱시도도 렌탈해준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를 동네 주민들의 휴게 공간 같은, 카페 같은 이런 데로 만들려고 한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취신남으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직업 방송에서 했던 취신남으로서 뭘 했었냐면, 은행 점포가 없어지잖아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니까. 그럼 은행 점포 줄일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은행 점포도 냅둬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냅두냐? 바로 이렇게 동네 사랑방과 같은 형태로 냅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비슷해. 오프라인 점포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오게끔 체험형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없앨 거야?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점포 수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점포의 성격이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14번째 기사 볼게요. 전략 기사입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숨은 1% 찾아 수익 100억 증가. 숨은 1% 무엇을 찾았는지 한번 볼까요? 위기 극복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고가 경유 생산 늘리고 자체 선박 임대로 신규 수익, 직원 아이디어 공모로 효과를 보고 있다. 자, 하나의 예화네요. 일본의 한 석유화학 공장을 방문했는데 야외 빈 공간에 대형 고무통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남는 땅에 전복 양식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익에 보태고 있다라고 한다. 우리도 이렇게 숨은 1% 수익을 찾는데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라고 누군가는 얘기했네요. 뭐 오일뱅크 사장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위기 극복 비상 경영인 거죠. 지금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이익 짜내기 전략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본부별로 수익 개선, 미래 전략팀 등 위기 극복 전담 조직도 신설했고요. 생산직뿐만 아니라 영업과 경영 지원 직군까지 나서서 숨겨진 수익 1%를 찾는데 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래서 아이디어 한 350개 나와서 올해 1,000억 원가량 수익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 관점에서 한 게 제품 믹스를 바꿔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수익을 극대화했다라고 하네요. 그런 내용들. 공정에서 나오는 스팀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원유 운송비도 20억이나 절감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래처 제품을 한 배로 실어 나르면서 수익을 높인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주유소의 창고 대여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는 사업 역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활동, 특히나 제조업체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활동이라 함은 물론 매출 증대를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겠지만,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엔지니어로 뽑히는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품질 쪽이요, 품질 쪽은 항상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케팅입니다. 이게 이제 유통으로도 볼 수도 있고 마케팅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마케팅으로 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마약 베개, 요괴라면 히트시킨 상품 기획사, 유통 괴물로 부상했다. 이게 앞서서 어떤 좀 기획 기사가 있었는데 바로 콘텐츠 커머스라고 하는 거죠. 기술 평준화 시대에는 결국에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어떻게 이 상품을 기획할 건지에 대한 상품 기획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1020 세대의 젊은 감성으로 SNS에서 이상 마케팅 열풍이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성 편의점 콘셉트 고잉메리 매장의 요괴라면, 이런 게 뭡니까? 대형 식품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도움 없이 SNS로 히트 상품에 올랐다는 거죠. 자, 초연결 사회에서 상품 유통 방식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기획된 첫 상품이 히트작이랍니다. 고객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매개체가 우연히 라면으로 개발됐을 뿐이지, 앞으로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더 새로운 제품을 기존 기업들과 손잡고 기획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일단 미디어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유통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업 등장이 미디어 커머스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과정이라고 하네요.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미디어와 커머스 영역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세대가 익숙한 동영상 미디어를 커머스로 제대로 활용하는 업체가 유통시장도 장악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기획사 모델이 히트 상품을 몇 개 만들어낸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성공 능력을 입증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 제대로 키우는 회사가 등장한다면 유통업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건 요거죠. 마약 베개 기획 단계. 누구나 잠자리에 대한 니즈는 있어요. 편안한 잠자리에 대한 니즈는 있어요. 또 베개는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란 거죠. 그럼 무게감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설득력은 800만 개 에어볼을 활용해서 무게와 충격을 분산하는 기술력을 반영한다. 글로벌 기준은 숙면, 휴식, 힐링은 건강의 보편적 기준. 콘텐츠 스토어, 이게 중요하죠. 계란을 넣고 충격을 가해도 깨지지 않는 실험 영상을 보여준다. 잠자리에 불편함을 겪는 고객에게 제품 기능과 효과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고 새로운 고객을 설득하고 숙면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기획이었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는 역시 나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공이냐 라고 하는 그 과제를 좀 풀어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게 미디어 콘텐츠 커머스,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카드 산업이죠. 카드업계 빅4 책에 흔들린다. 1위 카드사, 2위 카드사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2위를 따라잡는 회사가 등장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 롯데카드가 이제 한 지붕이다. 카드업계 빅4 체제 흔든다. MBK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롯데카드를 인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롯데카드 점유율을 합하면 단숨에 업계 2위로 뛰어오릅니다. 영업 기반이 자체가 안 겹치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멤버십 포인트 연계 등 시너지도 있고 이 합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전업카드사 자산순위가 신한이 1등, 삼성이 2등이고 롯데 우리가 이제 합병해서 올라올 경우에는 22.0, 22조죠. 22조로서 이제 2등. 그 다음에 상반기 신용카드 점유율이 21.9, 18.6으로서 이게 2위네요. 자산도 거의 따라잡았고 시장 점유율은 2위로 뛰어 올라버리네요. 우리카드와 롯데카드가 힘을 합쳐서 어떤 식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지각 변동을 촉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요거 보시면 돼요. 특히 영업 기반이 다른 두 카드사 특성상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우리카드는 은행계, 롯데카드는 기업계다. 은행계니까 탄탄한 은행 네트워크가 영업 기반이라서 체크카드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롯데카드는 기업계 카드사로서 장점을 갖는다. 그래서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 롯데그룹 유통계열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롯데카드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부 컨설팅 업체에 자문 용역을 맡겼고 우리은행 창구에서 롯데카드에 가입하도록 하고 또 롯데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은행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이 일정 지분을 남긴 만큼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 있겠죠. 그걸 우리카드가 또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롯데카드가 가진 장점, 우리카드의 이점을 살리면 카드업계가 뒤바뀔 것이다. 신한카드가 LG카드를 안고 성장했듯이 카드사는 인수합병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카드업계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다음에 모빌리티 산업. 완성차 업계들이 지금 땡땡땡땡땡 대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 대전이라고 하네요. 포드가 스핀 전격 인수로 성공을 좀 했고요. 벤츠, BMW 등 상품 출시 앞두고 있고 현대차는 공유업체 투자하고 2년 뒤 신차의 옵션 제공 계획한다. 그 라스트 마일이죠. 구글과 네이버 등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익성과 안전 문제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 킥보드 사업 진출 현황입니다. 현대차, 폭스바겐, 포드, BMW, 아우디, 다임러 뿐만 아니라 구글, 우버, 네이버, 소카까지요.
자, 글로벌 완성차 업계, 모빌리티 업계에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란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 퍼스널 모빌리티로 불리는 초단거리 개인 이동 수단을 가리킨다. 차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마지막 1.6km 걷기에는 조금 머니까 이거에 대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이라는 용어가 통용된다.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대표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꼽힌다. 최근에 국내외 업계 관심은 전기 자전거보다도 가볍고 부피도 적은 데다가 조작이 간편하고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전동 킥보드 쪽에 쏠리고 있다. 현대차도 가세했고요. 그런데 아직 요거죠. 전동 킥보드에 모두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멀다. 우선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 사계절 뚜렷하지 않는데 이제 국내 기후 환경에서 전동 킥보드 운영 일수는 365일에 훨씬 못 미친다. 며칠인데 그럼 제시를 좀 해주지. 또 전동 킥보드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2015년도에 9건인데 10배 가까이 최근에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저는 어저께 한 대학교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게 막 대학 내에서 사실 뭐 그 다음 수업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좀 멀기 때문에 특히 언덕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아요. 학교랑 좀 제휴해서 하면 뭔가 좀 잘 되겠네요. 다음 식품산업입니다. 마지막 음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매출 60억 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창업 2년새 그것도 바로 레트로트 음료 제조업체 연두라고 하네요. 식품 온라인 시장 급성장의 창업기업 틈새 전략 기회 OEM 주문자 생산이죠. 커피, 에이드 등 50여 종 음료 식품업체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는 인지도가 없는 중소기업 브랜드도 품질만 좋으면 구매합니다.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구매 후기 등 소비자가 직접 올린 상품평을 확인할 수 있어서 브랜드 의존도가 낮습니다.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면 팔 수도 팔리지도 않았던 음료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1년 만에 매출 규모를 60배로 끌어올리고 올해 또 2배로 성장시킬 준비가 끝난 레토르트 파우치 음료 제조업체 연두 이야기라고 하네요. 레토르트 음료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이용도 대표는 회사의 성공 비결을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잘 파고든 틈새 영업력에서 찾는다. 아까 우리가 봤던 콘텐츠 커머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온라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중소 브랜드의 음료 시장 진입 장벽은 일단 낮아졌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입맛을 잡기 위한 다품종의 소량 생산이 확대되면서 OEM 업체가 설 자리가 생겼다고 판단해서 연두를 창업했다. 특히나 고온 멸균 처리한 후에 밀봉한 레토르트 음료는 시장에서 드문 제품이었다. 주력 제품인 두유가 국내산 콩을 맷돌 방식으로 가공해서 좋은 평가를 얻자 커피, 에이드, 미숫가루 등 50여 종 제품을 잇따라 내놨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라는 거고요.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뭐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그런 쪽에 관련된 개념인데 연두의 60억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또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혜택을 본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신남 총 18개의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면접 시즌이 좀 다가올 것 같고요. 그 전에 가장 이제 열심히 많이 하실 게 인적성일 것 같습니다. 인적성 때는 조금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일단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만 좀 파악해 주시고요. 한 10월 중순부터는 면접을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추신남 기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사들은 꼭 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